5월 4주차 소식입니다. 제가 학원 교육을 하면서 중학교 이상자 학생들에게는 경제 공부를 좀 시켜요. 경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경제 공부를 하지만 뭔가 학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아이들이 잘 몰라요. 뭐 적금이 뭔지, 예금이 뭔지. 하물며 우리 그 선생님, 뭐 20대 선생님들도 경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시집 가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회에 그 사기꾼들에 의해서 선동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경제 공부는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공부가 아니고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개념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논의 주요 안건을 보면 원전 협력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기술력 바탕으로 협력, 그리고 한미 공동, 중동, 유럽 등 해외 진출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한국 내에서 원자력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미국 가서는 원전 협력을 하네요. 두 번째, 미사일 지침입니다. 사거리 제한 등 완전 해체고요. 미사일 주권 확보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중국을 겨냥한 얘기 같아요. 북한은 싱가포르 이제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문 포함 미북 대화,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라는 거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백신 및 이제 기술 협력, 백신 파트너에 따른 한국 글로벌 허브 구상,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기술 협력. 이거는 이제 한국 얘기고요. 이렇게 주요 안건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가정관리사나 가사도우미 그리고 간병사 등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가사서비스 비용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 구조 속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연차 유급 휴가 및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요. 이 부담은 다 소비자 몫이겠죠. 한편 이제 국회 본회의에는 이날 총 9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90개가 쓱 처리가 된 거예요.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폐쇄로 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식시장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은 물론 시드머니로 불리는 종잣돈까지 몰수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5.18은 정말 해당 당사자에게 줘야죠.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울고먹는 것 같아요. 7월부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자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때 정부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가 대출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추정 방식은 현행 규정상 부부 합산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외벌이 가구가 대출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예로 7천만 원 외벌이 그리고 맞벌이보다 대출 2억 원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 받기 힘든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7월부터입니다. 시중은행이 너도 나도 예금,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주요 예금, 적금 상품 금리가 연 0%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고령층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질 전망이고요. 반면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금하는 요금을 예금은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해 이제 서민 금융진흥원에 이제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여신 전문 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개정안은 고객이 휴면 예금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밀렸던 금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받으며 우량 투자처로 재조명받자 시세에 비해 1에서 1.5% 저렴하게 금괴를 매입할 수 있는 한국조폐공사 직거래 창구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문칫돈이 풀리자 물가 상승 위험 신호가 울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새 9.5%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등이 늘면서 대외 채무가 5,600억 원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대외 채무는 뭐냐면 해외에 진 빚입니다. 대외 채무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정부나 기업이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자금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돈을 뜻합니다. 근데 외화 보유액 가운데 우리나라가 빨리 갚아야 할 돈이 얼마큼 되는지 따져보는 단기 외채 비율은 37.1%로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비해 1.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소폭 악화했지만 한은과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꼭 이런 얘기 같아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는데 전쟁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부산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방향 투자를 가속화합니다. 본연의 화학사업 경쟁력에서 오는 수소 생산력을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공급을 담당하고 첨단 화학 기술력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에 뛰어들어 배터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종료 선언했지만 하루 3,000대씩 꾸준히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 9% 이상을 지켜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같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LG전자의 약속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LG CNS가 올 1분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출시하고 클라우드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상장에도 청신호를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CNS입니다. 국산 희귀의약품이 바이오 시밀러 D를 잇는 제2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향후 4에서 5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전 선진국보다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2,500억 달러 이를 전망이고요. 희귀약품이란 국내 기준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 대상이며 적절한 치료법이 없이 기존 의약품보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개선돼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업체는요, LG화학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한미약품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동남아 지역의 개발자들에게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내에서 고질적인 개발자 부족 탓에 개발자 확보 경쟁이 불이 붙었는데 이제 개발자 인건비가 비싸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서비스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지 않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6월부터 한국에서도 유튜브 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게 됩니다. 이제 제 거도 붙을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저는 광고 안 붙이는데요. 구독자가 단 한 명뿐인 채널을 포함한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공익적 성격을 띠고 수익 창출을 원하지 않는 채널 운영자 영상에도 광고가 임의로 붙게 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 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구글은 전 세계 유튜브가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 세금을 떼는 방안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8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1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손바뀜도 나오고 있어요. 대구는 미분양 사태가 났고요. 세종시는 2차 경매 대란이죠. 그래서 뭐 경매에서 살 거면 세종시에서 살 거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최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는 못 사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6월 1일 앞두고 벌써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요.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한 달 전보다 약 9% 줄었고요. 압구정동 매물은 42%나 급감했습니다. 이제 거래 없어요. 매물도 없고. 매물은 많죠. 거래가 없는 거죠. 6월부터 연말까지 강남구 삼성동, 개포동, 서초구, 방포동, 방배동, 강남권 주요 아파트들이 차례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강남 3구가 6,038가구가 공급 예정이에요. 하지만 전세 급감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들어가려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절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서초구 등에서 대단지 이주까지 예정된 터라 전세 시장이 진정되긴 힘들다는 것이죠. 정부가 당초 김포와 부천에 있는 것으로 발표해 이른바 김부선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GTX-D 열차 중 일부를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영하기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GTX가 그냥 전철 아닙니까? 딱 봤을 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김포가 제가 만약에 김포 주민이면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이거 연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김포 와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김포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이제 가입 거절, 과도한 보증 수수료 요구 등 주택 관련 보증 기관들의 갑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이제 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100조 원대에 달하는 주택 임대차 관련 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입자들은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오른 전월세 비용에 보증료 부담까지 더해져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을 타죠. 그리고 전월세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전월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 특히요. 그거 전세 살다가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그런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또 처음 대출을 받을 땐 고가 주택이 아니어도 이후 집값이 올라 9억 원이 넘으면 연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택에 빌라에 들어갔는데 6억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집값이 올라서 9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럼 바로 은행에서는 대출이 회수입니다. 고가 주택 여부는 실거래가나 이제 KB 국민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이제 9억 원이 넘었는지 판단하는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의 150% 또는 취득 과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따로 없어 이제 공시 가격이 150% 기준을 적용받는 빌라 보유자라면 공시 가격 인상이 직격탄을 맞죠. 바로 전세 대출 회수입니다. 이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대비 19.8% 올라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수 누락하고 불법 증축한 건물들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년 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인데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밀집한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례도 보고서에 적시되었습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남북 간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방적 구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야, 이 건설업자랑 마지막까지 짱해서 돈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북한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 근데 앞으로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눈여겨 봐야 돼요. 어차피 국가 계획은 크게 변동이 안 되거든요. 언젠간 됩니다. 시기 차이지.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요. 경의선 동해선 연결 및 북한의 간선 철도망선 복원과 단계적 현대화입니다. 대륙 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1일 생활권 형성이고요. 그러면 공항을 손 보겠다 이 얘기죠. 고속 국가철도망 완성은 주요 도시 2시간대 이동 가능한 고속철도 및 광역 급행철도 구축이고요. 공항 인프라 구축은 신공항 개발, 도심 내 공항 이전, 소형 공항 개발 등 공항 네트워크 개편, 대중교통 다양화는 광역 급행 버스, 그 다음에 SBRT 그리고 BTX, 트램 도입 등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복합 환승센터 구축은 환승거리 180m, 환승시간 3분 미만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요. 언제든 군사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즉 동예루살렘 문제가 해소 안 됐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가자지구 주택 1만 6,800채가 손상됐고요. 산업 부분에선 4천만 달러, 에너지 부분은 2,200만 달러가 손해 발생했네요. 팔레스타인 232명이 사망했고요. 1,90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명 사망, 부상 300명이에요. 일본이 프랑스 함대의 자국 기항을 활용해 미국, 일본, 프랑스 공동훈련을 정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 동, 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으로 분석되죠. 특히 프랑스가 이번 훈련을 먼저 제의하며 중국 견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치인 98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달러 대금이 기업들 계좌에 두둑하게 입금된 데다 달러당 원화값 상승에 개인들이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죠. 저처럼 달러를 사들이는 개인들이 많군요. 5월 들어서도 달러 값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 기업과 개인들이 달러를 사들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달러당 원화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임직원 10%가량을 줄일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업계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보다 컴퓨터에 집중하면서 올해부터 10년 동안 현 인력의 10%인 20만 명을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은행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 감축입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은 인원 감축하겠죠.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경고하며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핫한 이슈가 가상화폐 단속이었죠. 가상화폐 불법화 이게 이번 주 이슈였죠. 18일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발행하지 않는 가상 상품이며 진짜 화폐가 아니다면서 시중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화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가상화폐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와 상업적 행위는 뭉뚱그려 불법 딱지를 붙였죠.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만 세계 가상화폐 중 가장 많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중국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면 중국에서 불법화 시켰으니까 가상화폐는 당연히 폭락 예상입니다. 없어지겠죠, 올해 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처음으로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죠.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1분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긴급사태, 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긴급사태 발령이 반복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져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주요 20개국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정보 기술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엽니다. 그래서 구글이 오프라인 매장 진출은 구글이 애플과 비슷한 소비자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제 CNBC는 풀이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직 국가 고민이 있거든 정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즉 미얀마 군부가 강제 해산 조치한 거예요.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2명이 군사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선왕의 두 얼굴일까요? 사람은 진짜 말년에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로 존경받는 빌 게이츠가 이혼 발표 이후 연이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배율로 덮였던 그의 사생활이 알려지면서 그가 쌓아온 은둔하는 자선가 이미지도 퇴색되고 있고요. 보니까 출장길에서도 직원에게 추파, 측근의 성희롱 혐의도 방임, 섹스 스캔들 여파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스티븐 잡스 관련된 영화나 책을 보면 이거 사이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사이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IT 업계는. 제가 봤을 때. 마인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 재고,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연간 대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이 4만 건을 넘어서며 대법관들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크게 상고심사제, 고법의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개설, 대법관 증언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김광기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거의 모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고심판단을 잘 해도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걸 지적했고요. 또 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 진행이 있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왜 대법원까지 많이 가겠습니까? 그 전에 상고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법원마다 틀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IT가 AI 기술을 써갖고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도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이거 다 없애려면 법부터 AI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의 정원, 충원율을 조사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이듬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1 학년도 전국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생 수가 4만 명에 달한 데다 향후 미충원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재정 상태가 부실한 대학은 과감히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시킬 방침입니다. 폐교시킬 방침이 아니래도 폐교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항공사 직원끼리 집을 단기 임대차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공안 인근이나 공안 철도와 가까운 원룸 오피스텔 등에 살다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계약을 깨지 않고 복직하는 다른 직원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인데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마다 순환 휴직을 실시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거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코로나가 여러 명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캠퍼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대학 내 주요 건물과 시설을 재현한 디지털 공간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아바타로 소통하며 입학식이나 축제는 물론 강의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아바타가 서로 마주하면 캠과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수입산 활락지의 도매가 수입 물량을 통제해 비싼 값으로 유통하게 한 사업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뭐 이거밖에 과징금 이렇게 적게 내지? 국내에서 활용되는 활락지 수입산이 이제 86.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위생 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이유로 불량 배달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배달 음식점 63곳을 점검해 10곳, 16% 이제 여기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거 서울 전역 아니면 뭐 대한민국 전역 점검하면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과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쇼핑숍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주목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팔찌 부착 처분을 받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지난 5년간 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전자감독 이제 대상자 4,832명 가운데 4,832명이에요. 최근 5년간 303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에는 55명, 2020년에 41명, 올해 4월까지 12명이 재범을 한 거죠. 이에 전자팔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자팔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관이 전자팔찌 훼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거 그러지 말고 그냥 몸속에다 칩 박아두고 어플 켜갖고 실명 공개하면 안 돼요? 내 주변 맨 밑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범죄자한테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 0세부터 14세까지 백혈병 환자는 총 5,0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혈병을 포함해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전체 환자는 1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엄청 많죠. 국내에서는 소아암 환자는 매년 1,300명에서 1,500만 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4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희귀 질환을 앓는 어린이 환자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고요. 이 중 매년 200여 명이 이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는 원인은 희귀병이 아니에요. 문제는 치료비예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가 안 되니까 사망하는 거죠. 산림청이 나이든 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어 탄소 감축에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가 환경단체 등 여론의 물매를 맞고 결국 예정이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해명을 나섰습니다. 진짜 한심해서. 산림청은 나무 한 그루의 흡수량은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지만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국제적인 연구 결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탄소 흡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린 나무를 심으면 되잖아요. 나이 든 나무 자르지 말고. 이 과정에서 어린 나무를 심기 위해 기존에 고령화된 숲의 3억 그루 나무를 베어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 이에 산림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이제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 중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4곳으로 분산돼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범죄 피해자로서 원스톱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것저것 직접 발품을 팔고 다녀야 애로사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개판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보험공단은 따로 있고 건강보험료 확인하려면 또 건강보험료자 따로 가야 되고 세무서 따로 가야 되고 이거 그냥 시청에 다 통합해서 만들어두면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만들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방서, 경찰서 합치면 안 됩니까? 그냥 시청에? 동사무소 안에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안에 다 합치면 되잖아요. 층 올려가지고 밑에 1층에는 소방서, 2층에는 경찰서, 위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따로 지역마다 이래갖고 알아보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알겠는데 이건 다
원스톱으로 하나로 통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냥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에 즉각적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직접 지원 비율은 30%, 미국은 80% 정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1심, 시건 10건 중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 1심에서는 나홀로 소송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고요. 변호사 시장이 커졌다고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변호사 선임과 나홀로 소송을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법률시장 문턱이 높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변호사가 많고 세무사가 많은 것은 잘못된 세상이라고 봅니다. 법이 복잡할수록 변호사가 많은 거죠. 법이 왜 복잡하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무가 왜 복잡하겠어요? 비리를 많이 저지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제도는 뭔가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단순화시키고 부동산 법을 단순화시키며 세법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정책도 단순화시켜야 되죠. 이거 뭐 복잡해서 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재산 피해를 일으킨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례는 29만 171건, 전체 40만 9,831건 중 70% 정도에 달합니다. 미회수율이 96.6%에 달했던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회수율이 개선이 됐죠. 근데 금액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뭐냐? 범죄 피해 환수가 어려운 것은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차명을 통해 은닉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못 찾습니까?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종신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감옥에서 콩밥 먹게? 아니면 사형을 시키던지. 그러니까 이런 사기, 절도, 횡령, 이 배임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만 없어도요, 서민들 잘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